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이기영의 단편 소부의 속편에 해당하는 귀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부에서는 민며느리인 상금이와 태수의 사건을 다루었다면 귀농은 그 이후에 전개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기영 지음 귀농. 관식은 이번 학기방학에 내려와서 태수와 상금의 관계를 비로소 알고 놀래었다. 하긴 전부터 그것을 눈거칠게 보아왔었지만 설마 그러려니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태수의 그런 짓은 차라리 당연한 소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태수가 여자를 농락하는 것은 거의 상습적이요. 또한 그 수단도 능란하였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원인을 캐어보지 않고 다만 나중의 결과만을 놀라웠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연 적분적이 아니다. 하기야 내가 뭘 했던가.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관식은 사남이 모친한테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불현듯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서 속으로 이렇게 뇌이었다. 그는 남의 일이라도 너무나 분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비웃고 싶었다. 그만큼 태수가 상금이한테 따귀를 얻어맞고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어찌도 고소름한지 모르겠다. 상금이는 성깔이 있어 보이더니 과연 그와 같은 당돌한 짓을 하였다고. 태수와 관식은 그 고을 읍내의 보통학교를 같이 다니고 또한 그 학교를 함께 졸업하였다. 관식이보다 한 살을 더 먹은 태수는 가짜게도 어른 노릇을 하려 들었다. 그는 저의 부친이 구장질하는 것을 제세하며 동리 사람들한테도 교만하게 구는 것이 여간 아니 꼽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태수는 빤질빤질하고 매사에 꾀를 잘 부렸다. 그래서 꾀쟁이란 별명까지 들었었다. 그는 남을 속이기가 일수더니만 재버릇 재못 준다고 필경 그런 봉변을 당하였다고 관식은 그에 대한 증오감이 새록새록 더하여질 뿐이었다. 그러나 태수와는 반대로 상금이한테는 적지 않게 동정이 간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 응배기가 너무도 잔작한 반비례로 그러하다. 동시에 그는 상금이가 태수의 유혹에 떨어진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상금이를 보기는 이번이 두 번째였다. 상금이는 작년보다도 인물이 동탕해졌다. 그는 청산가부와 같이 항상 실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분명히 태수한테 입은 상처가 아니었을까? 바로 이태전이었다. 상금이가 시집 오기 전인 그해 여름방학에 내려왔을 때 관식은 응백이 혼설을 듣고 지제지삼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권고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구나 그때의 응백이는 솜털도 안 가신 노랑바라기 어린애였다. 겨우 햇수로 따져서 13살밖에 안 되는 그는 남보다 숙성치도 못하여서 더구나 잔작해 보였다. 그런 어린 것을 어느새 장가라니 말이 되는가. 장가보다도 공부를 더 시키라고 알아들을 만큼 권고해 보았건만 응백의 모친은 그야말로 속위에 경일기였다. 그들은 벌써 색시집에 사주까지 보냈다 하며 이 가을 안으로는 세상 없어도 장가를 들여야 한다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마치 그들은 며느리를 얻는 것만 제일 경사로 아는 것 같았다. 그 대신 어떠한 불행이 돌아올 줄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흥 두고 보랬지. 과연 어떤 일이 생겼는가. 관식은 지금도 그들에게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그때 관식은
더 말해야 소용없을 줄 알고 그만두었다. 동시에 그는 습관의 무서움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태수란 놈이 그러지는 못했을걸. 관식은 그들을 볼 때마다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그는 자기를 마음속 깊이 의심하기도 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그것은 태수를 질투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자기는 조금도 상금이에게 연정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상금이의 날로 아리따워지는 용모를 볼 때 그는 웬일인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것은 마치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한테 무참히도 짓밟힌 때와 같은 그와 같은 아까움이라 할는지. 상금이는 관식이를 만났을 때 은근히 놀라웠다. 아주 그는 작년 여름보다도 어른같이 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뗏물이 쏙 빠진 것이 과연 서울 사람이란 다른가 보다 싶었다. 지난 여름까지도 그는 관식을 어린 사람으로 보아왔었다. 그런데 불과 1년 동안에 그렇게 커지다니.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키도 훨씬 더 컸다. 그는 헌원장부가 되었다. 상금이는 남몰래 태수와 관식을 비교해 보았다. 과연 관식은 태수에 비하여 얼마나 의젓하고 점잖은 사람인가. 서울 가서 공부를 하면 크는 것도 시골 사람과 다른가 보다고 그는 다시금 놀래기를 맞이 않았다. 상금이는 이런 생각은 슬그머니 딴 마음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태수와 바꾸었다면 하는 자기도 모르는 야릇한 생각이었다. 하나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도저히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와 같은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의 상대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서울은 여학생 천지라는데 그도 저만침 장성하였느니 벌써 어떤 여자를 골랐을는지 모른다. 그래도 관식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기의 남편이 저와 같을 진데 얼마나 행복하랴 싶었다. 그것은 상금이가 어려서 시집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리워하던 사내가 똑 그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친정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 너 어디로 시집갈래? 하고 물을 낮추면 서울로 가지 어디로 가? 하였다던가. 그는 관식을 눈앞에 보기 전에는 남편이 태수만 했어도 하였고 그래서 필경은 태수에게 반하기까지 하였지만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관식을 대해보니 작년 여름보다도 준수하여서 태수 따위는 인제는 명함도 못 드리게 되었다. 관식이가 집에 내려온 인사를 하러 그날 저녁에 응백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였다. 아이고 이게 누구래요? 관식이 아니여. 그래 공부 잘하고 편안히 있다 내려왔는가? 하고 응백의 모친은 반갑게 그를 맞아들였다. 예, 아주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관식은 모자를 벗고 허리를 굽실하였다. 내야 잘 지냈지만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원. 뭐 고생될 게 있습니까? 그래도 고생이지. 아무래도 고모집이라도. 주인은 전에 없이 이와 같은 다정한 인사를 퍼부었다. 그도 관식을 벼랑간 만나보니 그 전에 권고받던 말이 불현듯 생각히는 모양이었다. 참으로 응배기를 여태 장가만 안 들였다면 며느리로 하여 남새 부끄러운 일도 안 생겼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수록 그는 관식을 대하기가 명구스럽고 태수에 대한 분한 생각이 오히려 가시지 않는다. 응백인 어디 나갔습니까? 아마 놀러 나갔나 봐. 저녁 먹고. 상금이는 윗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공연히 가슴이 선뜩해졌다. 그는 응배기가 집에 없는 게 다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등신이 만약 집에 있었더라면 관식이에게 인사를 할 줄도 모르고 병신같이 입을 해 벌리고만 있었을 것 아닌가.
그것은 자기의 낯까지 깎일 것이 부끄럽고 그만큼 분통을 참을 수 없게끔 하였을 것이다. 하나 그보다도 관식이는 지금 그 일을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니 상금이는 남몰래 얼굴이 화끈해진다. 만일 그가 벌써 그 소문을 들었다면 지금 자기네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정녕 그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짐승을 대하듯이 혀를 차고 침을 뱉었을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은 애달픈 심정을 걷잡지 못하게 하였다. 동시에 그는 태수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 생각할수록 통분하였다.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자기는 왜 그때 그런 일을 저질렀던가. 한편 관식은 상금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마음을 먹진 않았다. 그는 그를 다만 부정한 계집으로는 알지 않았다. 그런 구식 생각을 갖는 것보다도 도리어 그는 상금이의 강렬한 생활의식을 비범히 볼 수 있었다. 강렬한 생활의욕은 전취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 욕구도 희망도 없는 사람은 무위무능한 소극적 인간이다. 다만 그 욕구를 정당히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상금이의 한 짓은 한갓 방탕한 소위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녀는 재래의 악습인 좋은 제도에 대하여 용감히 반항하였다. 그것은 생활의 요구에서 오는 청춘의 열렬한 불길이 타올랐던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관식은 응백의 집으로 지나가는 길에 놀러 들어갔다. 마침 응백이는 집에 있었다. 요새같이 더운 복중에도 그는 북상투를 틀어올리고 갈기머리가 삽살개처럼 목 뒤를 뒤덮었다. 떼국이 줄줄 밀리는 모가지에 땀이 흘러서 꾀조조하다. 응백이 더웁지 않은가? 머리를 깎지 그래. 관식은 자기의 시원스레 깎은 중대가리를 어루만지는데 응백이의 상투머리가 더 한층 답답해 보인다. 깎게 하나 뭐? 깎으면 깎겠지. 아주머니, 응배기의 머리를 깎아줍시다. 저게 뭡니까? 이 더운 복중에. 그리고 올가을부터는 학교에 보내시지요. 지금 세상은 누구나 배워야 한답니다. 관식은 의미 있게 응백의 모친을 쳐다보며 그들을 권고하는 말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도회 사람들은 너무 심먹어서 다리미 밑바닥처럼 매끄러운 것이 병통이라면 시골 사람들은 너무 투박한 것이 또한 가슴을 답답하게 하였다. 아이고 명색도 없이 머리는 왜 깎으란데유? 옹백의 모치는 얘기했던 바와 같이 펄쩍 뛰며 관식을 쳐다본다. 명색은 무슨 명색이어요. 위생에 좋으니까 모두들 깎는 게죠. 상금이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바람을 쐴 겸 그는 장독대 앞에 심은 화초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요새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초를 들여다보는 것이 다시 없는 위안거리로 되었다. 더구나 태수와 그런 일이 있은 뒤로는 오직 마음을 붙일 것이라고는 이 화초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신장로같이 환히 내다보이는 것을 어째 그때는 그런 줄을 몰랐던가. 그것도 태수가 총각이라면 또 모른다. 그는 새파란 아내가 있는 것을 어쩌자고 그랬던가. 하나 또한 태수와의 지나던 첫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것은 꿈과 같은 딴 생각이었다. 그 세계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황홀한 신경지였다. 그만큼 그는 태수가 못 잊혀지기도 한다. 그 애물은 왜 자기를 짓밟고 달아났을까? 속이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정을 주다가 칼로 끄는 듯이 매몰스레 싹 잘라버리는 수가 어디 있는가? 상금이는 지금 아무리 되씹어야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지나간 과거를 다시금 돌이켜보곤 하였다.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옥매듭이 맺힌 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관식이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문득 깨달은 바가 한 가지 있었다. 응백이도 공부를 시키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상금이는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보았다. 화초도 걸음을 주면 잘 되는데 그와 같이 사람도 잘 가꾸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냐 그렇다면 태수에게 갚는 원수는 그렇게 갚자. 태수를 죽이는 대신 응배기를 사랑구실을 시켜보자. 사실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이 들지 못할 때면 자기로서는 억제할 수 없는 불뚝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것은 금방 칼을 들고 쫓아가서 곤히 잠든 태수를 찔러 죽이고 싶게 하였다. 배신자, 너는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한다. 너도 사람의 창자를 가진 사내장부냐고. 그는 태수를 그렇게 죽이는 꿈을 꾸고 소스라쳐 놀라 깨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분을 참았다. 그까짓 위인을 죽이고 자기가 죽다니 그것은 분한 중에도 너무나 아까운 희생 같아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대관절 자기는 더구나 태수와 관계를 맺은 뒤로는 눈꽁지로도 응배기가 보기 싫었다. 그렇다면 지금 관식이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 부지중 자기를 일깨워준다. 사람도 가꾸는 대로 될 것 아닌가? 아니 사람이 잘되게 가꾸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관식이의 말과 같이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은 그것이 곡식의 걸음과 같다는 말이 아닐까? 그런가 하니 그것은 지금 저들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관식은 참으로 걸음준 곡식과 같다. 그는 태수보다도 끽끽해 보인다. 한데 응배기는 마치 메마른 박로에 심겨진 초목과 같이 조라복숭아가 되어서 노랗지 않은가. 만일 응배기도 관식이처럼 공부를 시켰다면 그는 좀 더 사랑꼴이 되었을지 모른다. 천지나 병신이 아닌다매야 가르쳐서 못 배우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하기에 사람은 10번 된다는 것이다. 응배기는 원래 똑똑한 태생이 못되지만 그가 아직 어리니만큼 모든 것을 저만 탓할 수 없지 않은가. 상금이는 그날 밤 관식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자기의 신념을 굳게 하였다. 어느 날 상금이는 관식이의 집으로 저녁 마시를 갔었다. 관식이는 바깥마당에서 마실꾼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차차 들어보니 역시 태수한테서는 못 듣던 생전 처음 듣는 유식한 말들이었다. 관식은 저녁마다 마실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시대에는 인간이 문명하기 때문에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하는 일이 많았지만 개명한 나라일수록 교육을 보급시켜 누구나 다 같이 개명한 문화생활을 하게 한답니다. 태고적 원시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이 지났었는데 오랜 역사를 통하여 오늘과 같은 문명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훌륭한 인간으로 되는 게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제 수신 선생한테서 들은 서양 이야기를 다시 보충해서 말하였다. 서양 어느 산중에서 내외를 가진 농부가 아들, 딸, 남매를 가졌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뜻밖의 어린아들이 없어졌다. 사방으로 찾아본 결과 맹수에게 물려간 줄 알고 그 부모는 하는 수 없이 단념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4해 만이었다. 그 지방에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흉악한 동물이었다. 동리 사람들이 미리 지키고 있다가 산채로 잡아놓고 보니 그 괴물은 놀라웠게도 14해 전에 없어진 그 농부의 아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우어!"
하는 함성만 지르는 것이 마치 짐승과 똑같다라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그때 짐승에게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었지만 그러나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없었다. 그래 짐승과 같이 산중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그만 짐승처럼 되어버린 것이라고. 상금이는 관식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남몰래 감동하기를 마지 않았다. 상금이는 그날 밤에 시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응배기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였다. 왜 불렀니? 바깥은 달이 휘영청 밝았다. 응배기는 또 놀러 나가려다가 아내에게 붙들린 것이다. 언제와 같이 그는 눈치도 모르고 구성 없이 아내에게 묻는 것이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 거기 좀 앉아요. 응배기는 그 아내가 전에 없던 버릇으로 말공대를 붙이며 벼랑간 사근사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하나 손톱만치도 그 아내의 심증을 알 택은 없었다. 저 인제부터 안 미워할게. 내 말을 잘 듣지? 무슨 말? 응배기는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상금이는 땅파기 같은 응배기를 앉혀놓고 말로 타이르자니 그야말로 막대기를 시집보내려는 것 같다 하나 그는 억지로 참아가며 순순히 말을 꺼내었다. 임자도 남과 같이 어른이 돼야 하지 않소. 나도 잘못했지만 임자가 더욱 못난 짓을 했지 뭐야. 그러니 인제부터는 상금이는 비록 철부지의 남편 앞에서 일망정 하고 싶은 말이 구김살 없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다. 글쎄 무슨 말이야. 남 놀러도 못 나가게 괜스리. 밤낮 놀기는 어린애야? 상금이는 다시 발끈 성이 났다. 어린애도 아니면 응배기도 마주 들어선다. 아이고 저 화상을 거저. 저 그러지 말고 내일 어머니한테 머리를 깎게 해달라고 졸라봐요. 어? 상금이는 부화통을 사귀면서 가까스로 마음먹은 말을 토하였다. 뭐? 머리를 깎아달라고? 응배기는 두 눈을 흡뜨고 놀랜다. 아까 관식이 말도 못 들었담. 이 더운데 머리를 깎지 않고 뭐하러 드느냐고. 이가 들썩들썩하고 남 보기에도 숭하지 않어. 상금이는 말을 그치자 숨을 죽이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남편에게 잇대어서 그를 다시 가르쳤다. 그리고 관식이 같은 그런 사람하고 놀면 한마디라도 유익한 말을 들을 수 있잖아. 조물애기 애들과 뭐하러 밤낮 노는 게야. 그런 사람들 보기가 남 부끄럽지도 않은감? 명색 상투꼬부랑이가 어린애들과 논다고. 그럼 놀지도 못해? 누가 장가들여 달랬나 뭐. 호호. 벼랑간 상금이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응배기의 지금 하는 말은 너무도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그러나 상금이는 그 언제와 같이 일순간 웃음은 눈물로 변하였다. 그는 다시 정색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학교에 보내달래요. 임자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학교 공부해도 되지 않아 뭐? 응배기는 한동안 두 눈만 까막까막하고 앉았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 말 하려고 불렀어? 응. 상금이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어머니가 안 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꾸 조르란 말이야. 관식이 말을 못 들어보느냐고. 지금 세상에 젊은 사람 치고 머리를 안 깎은 사람이 누가 있고 웬만하면 공부를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왜 많지 않아. 완순이도 저 작은 놈이도. 응배기는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겼다. 그건 애들 아냐. 그리고 어른이라도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임자는 그런 사람과 처지가 다르잖아. 임자도 남과 같이 공부를 해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냐?
그럼 상일 하는 뗄나무꾼과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어. 임자 생각에는. 응배기는 아내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모양 같았다. 차차 그는 고개가 숙여진다. 그럼 내 말해볼게. 그것은 임자 말로 해야 해. 내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 말고. 건 왜? 왜가 뭐야? 그럼 되려 어머니한테 경만치고 난 부끄럽지 않아? 그래, 응, 알았어. 인젠 나가 놀아도 괜찮지? 어. 상금이는 대답을 하고 나니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걸 가르쳐서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부지중 심사가 끌어올라서 이제껏 마음을 돌렸던 것이 다시금 뒤틀려 오른다. 그 이튿날 식전이었다. 응배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길로 한달음에 저희 어머니 앞으로 쫓아가며 어머니 나 머리 깎아줘 하였다. 뭐? 닫다가 머리는 왜 깎아달라니? 그럼 뭐 가려워 죽겠는데 이가 들썩들썩하고 남보기도 숭하잖아. 응배기는 어젯밤에 저희 아내가 하던 대로 그 말을 받아온 게였다. 상금이는 부엌에서 한 귀를 기울이며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는 조마조마한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이가 있으면 잡으면 그만이지. 어디 보자. 잡아줄게. 모치는 참으로 이를 잡아주려는 듯이 응배기 앞으로 달려든다. 싫어 난. 응배기는 몸부림을 치며 저만큼 달아난다. 쟤가 미쳤나? 새 빠지게 웬 머리는 깎는다고 저래요? 싫어 난. 기어이 깎을 걸 뭐. 저 녀석이 머리만 깎아봐라. 넌 내 손택에 뒤어질 테니. 모치는 응배기의 말을 꽃방귀만치도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래 응배기는 더 조를 용기를 꺾이고 말았다. 어떠할까? 그는 절벽 앞에 딱 다질린 때와 같이 생각이 막혔다. 그날 낮에 그는 전과 같이 진풀을 한 짐 해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을 참이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아내와 다시 그 일을 의논하였다. 식전에 들었지? 못 갖게 하는데 어떻게 해? 응배기가 근심스레 아내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다. 그래도 임자가 깎고프면 어떻게든 깎을 수 있잖아. 어떻게 깎어? 관식이 보고 깎아달라면 되잖아. 상금이는 슬그머니 응배기를 충동이었다. 깎았다가 혼나면 어쩌게? 혼은 무슨 혼? 그리고 혼 좀 나면 어때요?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그럼 그럴까? 응배기도 어제 관식이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아주 결심을 한 듯이 내 지금 가서 머리를 깎고 올게. 그렇지만 머리를 깎고 학교도 못 가면 어떡하나? 하고 한 손으로 그는 뒤통수를 득득 긁는다. 우선 머리를 깎고 나면 그건 또 되는 수가 있대도. 정말? 그럼 됐다. 벼랑간 응배기는 어린애처럼 좋아한다. 그는 그 길로 관식이를 찾아가서 청해보았다. 관식이는 그러지 않아도 응배기의 머리가 마치 원시림 속처럼 답답해 보이던 차이라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를 등 넘어 학교로 데리고 가서 제 손으로 홀딱 머리를 깎아주었다. 학교에서는 한 번씩 깎는데 3전씩 받고 누구에게나 이발기계를 빌렸다. 이발기계삭도 관식이가 냈다. 얼결에 머리를 깎긴 하였어도 모친한테 혼날 일을 생각하니 무서운 모양이다. 그는 깎은 머리가 허전하여 손이 자꾸만 뒤통수로 올라갔다. 아니 네가 이게 웬일이냐? 아니나 다를까. 응배기가 천만 뜻밖의 머리를 깎은 것을 보고 모치는 기함을 하듯이 놀래며 달려든다. 집안은 한바탕 북새가 일어났다. 오직 응백의 부친만은 그 전에 응배기도 학교에 보내자고 주장했던 만큼 검다 쓰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응배기는 모친한테 두드려 맞고 엉엉 울면서 길거리로 달아난다. 상금이는 그 꼴이 가엾어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다. 모친은 응배기를 다시 붙들어다가 종주먹을 대어서 누가 깎아준 꼬투리를 알아내었다. 그것은 분을 더 참을 수가 없게 하였다. 그 길로 그는 관식의 집을 쫓아가서 그 집 식구들한테 쓸어넣고 야단 독장을 치고 돌아왔다. 다행히 그때 관식은 집에 없었다. 관식은 그럴 줄 미리 알고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는 거기서 해가 지도록 놀았다. 그 뒤로 상금이는 기회를 노리었다. 시어머니가 분이 삭기를 기다려서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말을 살짝 비춰보았다. 인제는 머리도 깎았으니 가을부터는 제 소원대로 응배기를 학교에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래주기를 간청하였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그 아들의 머리 깎은 동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응배기가 저 혼자의 의사로만은 갑자기 그런 용단을 내지 못했을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상금이가 제 남편을 꼬드긴 것이다. 그렇기로 말하면 또 한바탕 야단을 칠 것이로되 며느리는 간번에 그럴 일이 있었던 만큼 만일 또 잡돌이를 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 그보다 지금 며느리 심경에는 전과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섣불리 건드렸다가 무슨 풍파를 내느니보다는 차라리 그를 잘 달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편이 나을상 싶다. 정말 상금이가 견결한 마음이 없었다면 구태여 제 남편의 머리를 깎이울 리도 없었을 것이다. 상금이는 인제 제 살림에 마음을 붙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먹은 것이 아니었던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상금이만한 며느리를 다시 얻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은 과거사를 눈감아주고 그의 하자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좋겠다. 워낙 응배기와는 무엇으로나 짝이 틀린다. 제 소원대로 제 남편을 공부도 안 시켜준다면 그는 또 언제 반기를 들고 일어설는지 누가 알랴. 이에 그는 할 수 없이 응배기를 가을부터 학교에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가을이 돌아오자 뜻과 같이 응배기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것은 들어간 당자보다도 상금이가 더 좋아하였다. 그는 화초를 가꾸는 대신 인제는 남편을 가꾸자고 하였다. 화초가 나날이 커가는 모양이 기쁘게 보이듯이 인제는 어린 남편이 안팎으로 커가는 것을 그는 은근히 기다리며 재미를 보고 싶었다. 그전에는 남편에게 옷 한 가지나 밥 한 술을 주는데도 심청이 나서 눈살을 찌푸리고 욕을 했었다. 시집 식구들은 누구나 원수같이 미워서 오늘 밤이라도 죽으라고 저주하고 축수하였다. 그러나 상금이는 그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웁고 죽이고만 싶었다. 청춘과 육체적 건강에서 오는 본능적 충동은 여북해야 영리한 그로서도 참을 수 없이 불의한 사랑을 태수에게 구하러 들었으랴. 하나 그는 본부를 독살하는 대신에 태수에게 도망가자고 꾀이었다. 그는 태수가 거짓 약속을 할 줄을 꿈에도 몰랐었다. 그날 새벽에 숲 밖으로 보찜을 싸가지고 먼저 나가서 기다렸으나 날이 밝도록 태수는 오지 않고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태수 대신 쫓아왔었다. 그때 상금이는 나자빠지며 까무러쳐 버렸다. 그 길로 죽지 못한 것을 그 뒤에 얼마나 한탄하였던가. 그런데 사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미련퉁이 같던 응배기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차차 사랑꼴이 되어간다. 그것은 제 아내가 닥달을 잘해준 보람인지 옛말과 같이 배주머니의 의송이 들었던지 마치 굼벵이가
매미로 허물을 벗은 것과 같았다. 응배기가 학교에 가던 전날 밤에 상금이는 물을 한솥 데워놓고 그의 몸을 말끔히 씻게 하였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그 후의 응배기는 제법 딴 몰골이 튀어나왔다. 하긴 천생 바보라면 가르쳐도 소용이 없겠지만 응배기는 숨은 글재주가 없지 않았다. 미련한 사람이 의문스럽단 말이 들어맞는 것 같았다. 상금이는 실상 그 남편을 시험해 보아서 자기의 앞길도 결정하리라 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응배기는 아주 패인은 아닌 듯 싶다. 비록 미미하나마 조금씩 진취성이 있었다. 남들도 그런 말을 하였다. 그것은 마치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북돋아주는 화초와 같다 할까. 응배기는 꽃에다 비기면 무슨 꽃이라 할는지 독단이나 파초 같은 그런 훌륭한 것은 못 되리라. 그러나 한 포기에 이름 없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크기만 한다면 꽃나무로서의 구실은 할 것이다. 과연 그 이듬해 봄부터 관식이가 내려와 볼 때에 응배기는 몰라볼 만큼 딴 사람이 되었다. 남들은 색시의 치마 그늘에 컸다고 모두들 그를 조롱하였다. 상금이는 어느 틈에 태기가 있었다. 관식은 중학을 졸업하고 그해 봄에 집으로 아주 내려왔다. 하긴 고모집에서는 서울에서 그냥 있다가 어디 취직 자리를 돋보라고 하였으나 그는 상급학교에 더 못 가게 된다면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편이 낫겠다고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중학을 마친 것도 실상은 고모의 힘이었다. 그의 시골집 근처에는 고모집 전장이 약간 있었는데 관식의 부친은 전부터 그 집 땅을 10여 두락 소작으로 붙여왔다. 관식의 집은 한 조각도 자기 토지가 없었다. 가정 형편이 그러니 많지 관식을 보통 학교나 가르치고 말려 하였는데 총명한 그의 재질을 가상히 여기는 고모가 중학은 자기가 담당한다고 서울로 불러올렸던 것이다. 졸업 후에 시골로 내려온 관식은 그 해부터 농사를 지었다. 관식은 벗어붙이고 나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농꾼이 될 수 없었다. 그는 그전부터 농사 개량의 뜻을 품고 있었다. 우선 그는 농촌의 사정을 잘 알 필요가 있었다. 농촌 사정을 잘 알려면 우선 농민 속으로 몸소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관식이가 이런 결심을 말하였을 때 그의 부친은 물론 기뻐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도 관식이에게 살림을 맡기고 싶었던 이만큼 그 아들을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 그해 가을에 그는 고모집 자긴을 중심으로 구매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합원의 출자로 도급기를 한 대 사들였다. 작년까지도 그들은 태순애의 도급기를 세를 내서 얻었었다. 그것은 벼 한 섬에 닷되라는 엄청난 고율이었다. 그래도 가난한 농민들은 할 수 없이 그것을 빌어다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긴 관식인에도 도급기는 한 대가 있다. 그러나 바쁠 때는 기계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처지에 조합기계를 쓰게 된 것은 그들에게 여간 유리하지 않았다. 손포가 모자랄 때에는 공동으로 일을 해치웠다. 집단적 노력은 작업의 능률을 더 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후부터 태순의 기계를 빌어다 쓰지 않았다. 그것은 태수에게 손해로 되었다. 그는 그까짓 이해관계보다도 관식이의 세력을 꺼려함이 더하였다. 그는 관식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마을의 젊은 축에서 저 혼자 독판을 치고 지냈다. 한데 관식이가 온 뒤로부터는 인심이 차차 그에게로 쏠리는 것만 같았다. 관식은 깍정이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관식은 태순애와 백중을 다투는 이 마을에서는
다시 없는 인물이었다. 관식은 상놈이요. 태수는 양반이라는데 우월감을 가졌다. 그러나 관식이는 인격으로 태순애를 눌렀다. 태수의 부친은 일제의 구장이라고 스스로 뽐내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감히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민족적 양심이 태순애의 친일 행동을 비난하였다. 한편 관식은 서울에서 중학을 마치었고 인품으로나 학식으로나 태수를 능가하였다. 태순애는 다만 재산으로나 관식이네보다 나을 뿐이었다. 이래저래 태수는 화가 났다. 하나 그는 무엇으로 관식이를 트집잡을 구실이 없었다. 그 중에도 더구나 타격을 받기는 상금이와의 관계였다. 태수가 상금이한테 봉변을 당한 줄은 관식이도 벌써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이 아니냐고. 날이 갈수록 태수는 앙앙불락하였다. 그는 관식이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촉처의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통분한 일이었다. 한편 관식이도 태수를 벼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금이에 대한 비행을 미워함이었다. 관식은 농사를 짓는 여가에 학교 일을 보살펴 주었다. 사립학원 선생은 자기보다도 학식이 있는 관식이를 다시 없는 친지로 손을 잡았다. 관식은 응배기를 사랑하였다. 그는 남동생이 없는 만큼 친동기간처럼 응배기를 지도하였다. 응배기는 그동안에 키가 더 컸다. 그는 인제 뗄나무꾼의 때를 벗었다. 작년까지도 이마에 망건 자국이 하얗게 남은 것이 초라해서 볼 수 없더니만 어느 틈에 목이 실해지고 뗏물이 벗기 시작했다. 그렇다니 말이지 그가 학교에 들기 전에 북상투를 틀고 나무지게를 지던 그때를 회고한다면 누구든지 오늘날 응배기를 몰라보았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괄목상대라는 옛말과 같이 되었다. 그만큼 상금이는 관식이를 내심으로 감사하였다. 사실 오늘날 응배기의 장성은 관식을 만난 덕이었다. 이에 그는 관식을 오빠와 같이 존경하기를 마지 않았다. 덧없는 세월은 어느덧 흘러서 응배기가 4학년을 졸업하는 새봄이 돌아왔다. 상금이는 그동안에 아들, 딸, 남매를 낳고 그들은 모두 잘 큰다. 그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었다. 딸은 상금이를 닮아서 어여쁘게 생겼다. 응배기가 졸업할 임시에 관식은 어느 날 한가한 틈을 타서 응백의 모친을 찾아갔다. 관식은 그에게 또다시 응백의 일을 의논하려 함이었다. 그런데 응백의 모친은 집에 없고 상금이만 혼자 있다. 그는 윗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깜짝 놀래어 일어선다. 아주머니는 어디 나가셨나요? 그들은 그전부터 서로 말을 하고 지낸다. 그러나 이렇게 호젓하게 만나서 말을 걸기는 처음이었다. 저 산 너머에 가셨어요. 상금이는 대답을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네, 저녁에 오시나요? 미국에 오실 거예요. 가신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오죠. 관식은 발길을 돌리려다가 잠시 다시 주저하였다. 그 눈치를 챈 상금이는 무슨 하실 말씀이? 하고 관식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네, 잠깐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요. 응배기 일러요. 상금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으나 더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관식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더니 이편으로 돌쳐온다. 상금이는 공연히 가슴을 설레었다. 이따가 아주머니한테도 말씀드리려 합니다만 응배꾼을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더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그걸 의논하려고 찾아왔는데요. 물론 아주머니가 허락을 하셔야 되겠지만.
관식은 상금이를 동정하는 만큼 먼저 그의 동의를 구하고 싶었다. 저야 뭐 그럼 자키나 좋겠어요. 상금이는 이렇게 대꾸하자 다소곳했던 머리를 쳐들어 흘끗 관식을 쳐다본다. 그의 두 눈이 열기 있게 반짝 빛난다. 아주머니가 허락을 하셔서 응배기가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적어도 4, 5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집안 살림에 관계치 않으실까요? 물론 해마다 방학 때는 내려올 수가 있겠지만 관식이는 말을 그치고 나서 슬쩍 웃었다. 뭐 집안 살림은 별로 하고 상금이는 가냘픈 웃음을 웃었다. 그는 겨우 알아들을 만큼 나직한 목소리로 미진한 말을 잇대인다. 공부만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전 어디를 가든지. 상금이 내리까는 두 눈은 다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는 하던 말 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네, 알았소이다. 응배꾼은 공부를 잘할 소질이 있으니까요. 관식이도 상금이의 대답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마주 부르짖었다. 바로 그때였다. 잘들 노는구나. 니들은 이러면서도 누구를 비방하려고? 벼랑간 들리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움찔해서 고개를 돌이켜 보았다. 어느 틈에 왔는지 모르게 태수가 지척에 들어와 섰다. 태수는 권연을 한 손에 쳐들고 연신 담배를 피우다가 심술궂은 웃음을 내뱉는다. 멋이 어째? 관식은 태수의 앞으로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태수는 이 즈음에 관식의 일동일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관식을 먹으려 하던 차인데 아까 마침 관식이가 상금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먼 빛으로 보았다. 그때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옳다 됐다. 인제도 네가. 태수는 그 길로 관식의 뒤를 밝아와서 엿을 듣고 있었다. 그는 천재이루의 좋은 기회를 만났다 싶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얘기했던 바와는 딴판이었다. 그래도 처음 생각에는 관식이가 속으로 딴 맘을 먹고 외교적 수단으로 그러는 줄만 알았는데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조금도 그렇지가 않다. 그들은 인차 헤어질 것 같다. 하다면 다시 이런 기회를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에 그는 한번 둘러쉬어 보려고 대담하게 나섰던 것이다. 한편 관식은 티끌만큼도 양심에 걸릴 것이 없었다. 그는 태수를 겁내지도 않았다. 도리어 그는 애매한 모험을 잡으려는 태수를 여지없이 거꾸러뜨리고 싶었다. 무엇은 무해야. 단둘이 대낮에 이건 무슨 짓이냐 말이야? 태수는 마주 쏘아보며 색을 먹고 대든다. 이 자식아, 누가 너 같은 줄 아냐? 이 자식이라니 요런 발칙한 놈 보아. 예끼 후레아들 놈 같으니. 나도 다 들었다. 태수는 가짜않게 호령이 나온다. 벼랑간 관식은 태수의 멱살을 잡아낚으며 따귀를 한 대 붙였다. 이 자식아, 그래 무슨 말을 들었니? 들은 말을 대보아라. 넌 멀쩡하게 생사랑 굳히겠다. 관식은 분이 나서 물불을 헤아리지 않았다. 아니 너 누구를 치니? 또 좀 쳐보아라. 태수는 마주 달라붙었다. 그들은 엎치락 뒤치락을 하며 서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흙마당 위로 대굴대굴 굴어서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처럼 황토 흙투성이가 되었다. 상금이는 두 틈에 끼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태수로 하여 두 번째 해거를 당하는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서 물어뜯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다. 그는 공연히 쩔쩔매기만 하였다. 아, 이게 무슨 짓들이여요. 나도 다 들었어요. 그만들 두셔요. 점잖지 않게 그게 다 무슨 짓이란 말이오.
벼랑간 그들을 뜯어말리는 사람은 언제와 같이 엿을 듣고 있던 사나미 모친이 쫓아온 것이었다. 상금이는 그가 관식이와 자기가 하던 말을 죄다 들었다는 게 어찌도 기쁜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또 누명을 썼을 뿐더러 그것은 관식이에게 더욱 미안할 뻔하였다. 사남이 모친이 들었다는 바람에 관식이는 더 싸움을 걸지 않았다. 태수는 역시 더 싸우다가는 자기에게 더욱 불리할 것 같아서 만류하는 대로 그만 못 이기는 척하고 물러났다. 태수가 돌아간 후 미구하여 응배기의 모친이 돌아왔다. 그는 사남이 어머니에게서와 관식이한테서 조금 전에 일어난 충돌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듣고 오해를 일수하였다. 동생이 더럽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났을는지 또 몰랐을 뻔했네 그려. 그놈 참 사람 굳히겠군. 응백의 모친은 참으로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식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전부터 신용할 수 있었다. 응백이는 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로 중학시험을 치르러 올라갔다. 관식은 고모 집에서 볼일을 볼 겸 응백이를 데리고 같이 올라갔었다. 다행히 응백이는 두 번째 본 시험에서 공공중학교에 합격되었다. 시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 있는 상금이는 얼마나 좋아했던지 모른다. 그는 남몰래 축소하기를 응백이가 공부를 잘하고 돌아와서 태수를 눌렀으면 하였다. 그것은 관식이도 그러하였다. 그는 마을의 중견 청년을 삼으려고 응배기를 선발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도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그들은 학비를 댈 수가 없었다. 관식은 그 길로 내려와서 다시 마을 일에 열심하였다. 그는 자긴들에게 비료대금을 지주한테 분담시키겠다고 해서 더구나 태순애와 의가 났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이려 사람의 마음이라 할까. 응배기가 그 뒤 중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어느 여학생과 열렬한 연애에 빠졌다. 그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참으로 불타는 정열을 내뿜게 하는 첫사랑이었다. 마치 그것은 상금이가 태수에게 첫사랑을 바친 것과 같다 할까. 그는 자기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상금이와 이혼을 하여지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천만 뜻밖의 일이었다. 상금이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어린 남편을 알뜰히 키워준 뒤끝이 겨우 이뿐이던가. 여자의 운명이란 참으로 이런 것인가. 남편이 어릴 때는 어려서 속이 상했고 그가 장성한 뒤에는 버림을 받게 된다. 물론 자기는 여학생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아직도 30이 못 되었다. 자식을 두셋이나 낳고 인제는 청춘이 기울어 가니까 남편은 딴 여자에게로 마음이 옮겨진 것이다. 하나 그것은 응배기만 탓할 수도 없었다. 응배기가 어린 신랑 시절에 자기는 태수와 불의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가. 인제는 그 보복을 받게 되었다. 피장파장이다. 응배기로 하여 심통하기는 그의 모친도 일반이었다. 그는 공부를 공연히 시켰다고 뉘우쳤다. 그만큼 그는 얼마 전까지 칭찬하던 관식이를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 정말 관식이만 아니었다면 응백이 공부를 더 시킬 엄두도 못 내었을 것이다. 하나 그것은 또한 관식이의 죄일까? 공부를 더 시킨 것이 잘못일까? 관식이도 하긴 그들만 못지않게 의외로 놀라웠다. 그는 자기의 계획이 어긋난 것을 실망하였다. 그 말을 듣자 관식은 분연히 응백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어떤 결심 밑에서 응배기를 끌고 내려올 작정이었다. 그것은 응배기가 다시 본심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견지에서
관식은 응배기가 한때 바람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